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제 법관회의 있었잖아요. 2시간 정도 회의했는데 결론 없이 끝났어요. 근데 최소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입장 표명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회의 시작부터 없었던 것 같아요. 야, 이거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다시 얘기합시다. 결론이 그거인 건데 이럴 거면 도대체 전국 법관회의 왜 연 거냐 이런 비판도 나올 법한 것 같은데 박경원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저도 왜 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대통령님 만들어지면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원래는 그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 뭐 대법관 관련해 가지고 뭐 민간인도 할 수 있도록 하자. 뭐 그래서 뭐 한동훈 대표가 뭐 무슨 김어준 뭐 대법관 만드는 법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판했고 뭐 김어준 씨도 기분 나쁠 것 같아. 계속 자기를 거명하면서 내가 뭐라고 왜 나한테 자꾸 이럴 것 같아. 기분 좋으시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아 대법관급이 됐어? 아, 그이 되는 거지. 아, 네. 총수에서 대법관으로? 저희 사장님이신데 너무 유명하셔서 아무튼 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또 그걸 철회했고 지금 그쪽에서도 누가 되는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또 긁어부스를 만들면서 거기 비판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정주 기자님? 근데 저는 아는 이제 법조계 판사들 쪽 아는 사람들 지방에 있는 이제 예전에 취재원들 좀 전화해봤거든요. 근데 판사들이 이번 사태 보고 기본 성향이 이제 자기들의 카르텔에 대한 위험은 있었대요. 이게 너무 세게 공격이 들어오니까 네. 움츠러든 건 있었는데 판사들이 원래 이런 사안에 대해서 별로 잘 나서질 않아요. 뭐 전국법관 회의하는 것도. 근데 본인들도 뭐가 느끼면 조희대가 너무 나갔다. 이번에 이례적으로. 네. 예. 그러니까 본인들도 약간 이제 법도리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프로세스 안에서 어쨌든 뭐 633 얘기하고 하는 게 아니 다 좋아요. 633 얘기하고 뭐 선거법도 이렇게 원래 있는 법이니까 적용해야 되고 악법도 법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논리적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전원합의체를 한 달에 한 번 여는 거 일주일에 2번 열고 그 바로 재판 기록 오자마자 집행관 지정해서 막 촉탁시키고 그다음에 뭐 6만째 페이지 로그 기록 있냐 없냐 막 했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논란들 자체가 대법원의 이번에 선거법 처리 과정에서 이런 속도전 이거 자체가 프로세스를 위반한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앞단에 프로세스 위반한 건 아무 말도 하지 않아. 근데 후단에 있는 법 가지고 이게 맞니 안 맞니 했던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렇게까지 본인들이 스스로 법 안에서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주장이 굉장히 궁색한 상황이 됐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와중에 또 대법관 증언 논란 무슨 논란 이게 커지니까 여기서 이제 뛰어들면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정치적인 플레이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근데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그 2가지 이 안건에다가 현장에서 이제 5가지 안건이 추가로 상정이 됐다는 건데 여기에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판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판결을 했다고 해서 특검을 한다거나 판사 탄핵을 한다거나 또 청문회를 한다거나 이것은 사법 독립 침해다. 법관 독립 침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판을 이유로 해서 책임을 추궁한다거나 제도를 변경한다거나 이것도 재판부 독립에 대한 침해다. 이런 건데 본인들 스스로 사법부에 대해서 오죽했어야죠. 성역화하는 거 그죠.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도 잘못하면 예컨대 지규현 판사만 하더라도 너무 부적절한 행동을 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70년 그러면은 만에. 그쵸. 그러면 일반 저 회사에서도 이런 행동을 하면 일단은 그 업무 배제를 하는데 지금 법원이 그런 걸 안 하고 있으니까 국민적으로 비판을 하는 건데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이제 혹시 자기들의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게 축소될까봐 그것을 막으려고 법관회의를 열었나? 이런 생각마저 저는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그 회의 내 한 내용에 이제 보도된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실제로 법관들이 모여서 하려고 했던 것은 이러다가 특검하고 청문회하고 판사 탄핵하면 우리들의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게 축소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막아야지. 뭐 이런 차원에서 뭔가 단결권을 행사하려고 모였나? 이런 생각마저 들던데. 그러니까 사실 그 일반적인 조직이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반성을 먼저 하고 우리 어쨌든 국민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것을 설득하려고 들 텐데 아마 판사들은 그렇게까지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판사들의 성향 자체가 어쨌든 평생 내 말이 법이었던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수그리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사실 어쨌든 이 말을 하는 이유 자체도 그 법관들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사실 그 가장 현장에 갔을 때 광장에서 가장 많은 얘기들을 했던 것은 사람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대법관 우리도 선출하자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도라는 것은 사실 언제든지 시민들의 뜻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성이나 혹은 고찰 먼저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합니다. 사법권 독립을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민낯이 다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사법부의 그 독립 그리고 양심에 따른 재판 네. 이게 판사들이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재판장 안에서 그래서 그 양심에 따른 재판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걸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외압에 의한 또는 판결 이외에 다른 소위 자본 세력이든 권력이든 그렇게 침투했을 때 엄밀히 말하면 소수를 위한 재판들 이런 부분들이 뭉갤 수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재판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립하지 않고 그냥 예를 들면 인민재판한다 쳐봐요. 그럼 힘센 놈이 이겨요. 힘센 놈이 이기죠. 그냥 거리에서 재판한다 하면 그렇죠. 돈 많고 그런 사람들이 삼성이 이기죠. 당연히 돈 놓고 하면. 근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지 그걸 내 맘대로 하라고 그 칸막이를 해준 게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지금 이상한 힘센 놈 편들었잖아요. 그렇죠. 구속 취소시키고 네. 갑자기 뭐 파기환송해서 하는 게 이게 전형적인 독립권 침해되는 겁니다. 그 독립 사법부의 독립을 빙자해서 마음대로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완벽하게 이번에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개혁의 필요성이 나온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국민에 의해서 결국에는 사법개혁, 법원개혁에 대한 요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거를 피해가기는 어렵겠다. 사법부나 법원이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형광 기자 뭐 단독 보도한 거 있다고 우리 작가님이 그 얘기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준석. 안 해도 되긴 하는데 네, 이준석. 이거 또 얘기하면 괜히 그냥 뭐 이준석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네. 근데 이제 그 이준석 그 개혁신당 대표 시절에 총선을 치렀지 않습니까 작년에? 네. 그때 보면 이낙연 또 전 총리랑 합당을 하면서 국고보조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고보조금이 국회의원이 5명이 넘으면은 확 뜁니다. 네, 5%를 받을 수 있어요 전체 그래요. 보조금에. 4명, 5명 엄청난 차이. 엄청난 차이예요. 네. 그 개혁신당 같은 입장에서는 4명일 경우에는 한 3-4천만 원 받을 수 있었고 네. 5명을 간신히 채우면서 6억 6천을 받았어요. 그 이때 논란이 있었죠. 왜냐하면 6억 6천 받고 난 다음에 바로 해체됐죠. 예. 파기됐죠. 합당이 파기됐죠. 그러니까 총선 전에 돈이 네.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게 그래서 4명에서 한 명 맞습니다. 채우려고 맞습니다. 간당간당해서 네. 김종민 의원 와서.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때 너네 뭐 기획 합당 아니냐, 뭐 먹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가지고 네. 이준석 의원이 6억 6천 안 쓸게 내가 동결할게.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렇게.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공식적인 석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말했어요. 여러 번, 여러 차례.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회계 장부를 입수를 해서 봤더니 오. 계좌 동결하겠다. 네, 그 이제 잔고를 볼 수 있잖아요. 네. 남은 잔고가 얼마인지. 근데 6억 6천 아래로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동결한 게 아니네. 네, 그 아니에요. 그 따로 돈을 빼놓은 게 아니에요. 네, 돈을 같이 쓰더라고요. 통장 내역에. 섞어서. 네, 섞어서. 그래서 이게 4월 10일에는 3억 6,417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부 그 개혁신당에서 사인한테 2억 5천만 원을 빌려요. 저거 잔고를 맞추려고. 네, 근데 나중에는 안 되니까 계속 내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께서 어제 이 관련해서 백볼에서 질문이 나왔는데 맞아요. 이거 뭐 며칠 정도 그렇게 된 거다. 우리가 뭐 잔고 그 회계상에 미스가 좀 있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며칠이 아니라 한 2달 정도 한 3억 그 언저리에서 머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그렇게 돈을 다 생각을 해요. 어디다 쓴 거예요? 제일 많이 쓴 데가 사실 공보물 제작 그리고 많이 쓴 데가 여론조사죠. 여론조사에만 3억 555만 원을 썼습니다. 혹시 명태균은 아닌가? 명태균은 아니고 한국갤럽이랑 에브리 리서치.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누구를 위한 여론조사에 썼느냐는 네. 아직까지는 제가 명확하게 말하기 힘든데 네. 추정컨대 네. 사실은 이준석 후보가 그때 당시에 지역구 어디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여론조사를 많이 돌렸을 그게 때거든요. 최대 관건이었죠. 네. 거기에서 그 3월 4일날 동탄에 나가겠다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 바로 직전에 여론조사를 돌립니다. 네. 그래서 본인을 위한 여론조사를 한 거 아니냐? 한 거 아니냐. 라는 의혹 제기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기사를 좀 참고해서 보시고 이후에 또 계속 보도를 하실 테니까 저희가 보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저 이 보도를 왜 했냐면 이렇게 작은 약속 스스로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후보가 자꾸 뭐 다른 후보 공약 가지고 뭐라 그러고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공약을 이행하겠다라는 것이 어떻게 신뢰가 갈 수 있겠느냐 예. 하는 취지로 사실은 예. 이 기사를 써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이제 7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 검증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칼날을 세게 들이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검증했다고 해서 오히려 후보 검증하는 언론사를 상대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게 문제였는데 이번 대선에서 물론 급하게 치러진 선거이지만 박경건 기자가 한 것 같은 이제 후보 검증용 기사는 더 많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실수하지 않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뭐 11시가 넘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이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선이잖아요. 네, 그렇죠. 대통령 선거예요. 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아침에도 합니까? 뭐 아침엔 저희가 이제 현장에 투표소 스케치를 그렇죠, 할 것 그렇죠. 같고 아. 오후에 저녁 때 맞나요? 오후에 저녁 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꼭 나오실 수 있기를. 어디 있을지 몰라서 그러니까 이 기자들의 직업이라는 게 지금은 여기에 있지만 잠시 후에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 네. 어디로 어떻게 불려가서 어떤 취재를 하고 있을지 저도 알 수가 없다. 아침에 선관위 가서 비표 받아왔거든요. 네. 개표소 비표. 네. 개표소. 그래서 저도 어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어쨌든 현장 취재 열심히 해주시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